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러한 내용은 이 카오스라는 그러한 개념인데, 이러한 카오스라는 개념이 이 자연과학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자연과학에서 새로 발견된 이러한 카오스라는 개념이 자연과학이 아닌 공학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회과학 또는 이 넓게 잡으면은 인문과학까지 거기에 이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과연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영향이 없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시고 이제 직접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카오스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 정도로 굉장한 열풍을 불어왔는데, 이러한 카오스가 과연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이러한 카오스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자연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공학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구미의 어떤 사회과학자들, 제일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개념을 사회과학에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경제학자들인데, 이러한 사회과학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이미 구미에서는 이제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이 카오스라는 이름을 이 상품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카오스 세탁기라든가 또는 카오스 스탠드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선풍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하면은 이 카오스를 이제 연구하는 과학자들 이제 카오스 과학자 또는 카오스 이론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카오스란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랄까 이런 개념을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시키려고 할 때 이제 흔히 갖고 다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제 이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기에 이 그림이 나비의 날개 같이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이 올빼미의 눈 같이 생겼습니까? 안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놈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아무렇게나 생긴 그러한 형태는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모양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보면은 가운데 어떤 이 스크린에 점이 찍혀가지고 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가운데는 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카오스 현상을 최근에 와서 근래 와서 제일 먼저 이제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사람 이런 현상을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로렌츠의 나비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오스 현상이 이제 과연 이제 뭔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두 가지 주요한 관심사 하나가 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과연 이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기본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고,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힘이 작용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어떤 대칭성은 있는가 하는 그러한 관심사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모이게 되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그런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길래 자연에 나무도 존재하고 돌도 존재하고 어떠한 규칙적인 그런 패턴도 나타나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불규칙하게 보이고 아무런 이 규칙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이로 대충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그 미국의 레더만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만약에 자연을 갖다가 도서관에 있는 장소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과학자들이 물질의 근본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책 속에서 책을 보게 되면은 책은 그 안에 어떤 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문장들을 갖다가 쪼개보면은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단어로 구성된 단어를 갖다가 또 잘라보게 되면은 그것은 영어문 알파벳, 한글 서적이면은 가나다, 우리나라 한글 자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현대 이 컴퓨터에서는 모든 문자들은 0하고 1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이러한 이 첫 번째 입장을 취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은 도서관의 책은 0과 1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요소, 0 아니면은 1. 하여튼 이거 이진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둘로 구성됐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환원론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리덕셔니스트라고 그러나 부르나 하여튼 환원론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한 기본 요소 0과 1로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어떠한 단어를 이루고 그 단어들이 어떠한 그 문법 체계를 거쳐가지고 책이 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물리학에서의 그 두 가지 주요 관심사를 갖다가 같이 이 물질의 근본을 따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런 근본적인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 둘로 나눈 이유가 둘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그 자연을 바라볼 때 우선 그 물질의 근본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자연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 과학자들은 복잡한 것이 있을 때 그 복잡한 것에서 군더더기를 띄워버리고 될 수 있으면은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법론상으로 이 최근까지 이 물리학자들은 그 첫 번째 입장에 서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컴퓨터라는 강한 무기를 가지게 돼가지고 비교적 복잡한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복잡한 경우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주로 그 두 번째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 그 카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카오스라는 것이 뭐냐? 왜 이런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카오스라는 이름을 붙였냐? 하는 것에 대해 잠깐 알아보게 되면은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카오스란 말이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란 말이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의 그 창세 신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시오도스라는 그 그리스의 그리스 사람이 그 신통기라는 그런 책에서 이 창세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카오스는 이제 어떠한 카오스에서 뭐 세상이 생겨났는데 카오스에서 처음 얻은가 뭐 에로스라는 거, 철학에서 에로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땅을 뜻하는 가야란 말이 땅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카오스라는 어떠한 것이 그리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어떠한 한 상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그 카오스를 갖다가 이 동양어권에서는 혼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혼돈이라는 이것도 이제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창세 설화가 있겠지만은 이 혼돈에서 양과 음이 나와가지고 이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그러한 이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오스라는 말을 갖다가 과학에서 처음 쓴 사람도 이 그리스에서의 카오스라는 개념하고 좀 연관을 시켜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만들었겠고, 이 카오스를 갖다가 혼돈으로 이제 번역한 사람도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교적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 그러한 이 말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혼돈으로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카오스 또는 혼돈이라는 이 말은 그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떠한 그 질서가 있는 그런 세계라고 했을 때, 그러한 질서가 있는 세계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그 우주라고 할까? 한 그 우주의 상태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카오스가 이 과학문헌에서 말이죠,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이러한 그 카오스라든가 혼돈이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동서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약 최소한 한 2000 몇백 년 동안 그러한 2000 몇백 년 전부터 이러한 말이 존재해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문헌에서 이러한 카오스 또는 혼돈을 갖다가 처음으로 쓴 것은 불과 2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75년에 이 미국의 그 수학자 요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카오스라는 말을 갖다가 과학 문헌에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미국 그 수학 잡지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주기 3은 카오스를 뜻한다 하는 게 논문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말을 처음 만들어낸 이 요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카오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혼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 굉장히 단순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양한 그러한 형태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잡함이 우리가 눈에 보기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러한 복잡함이 예를 들어서 시간하고 공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하고 공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종 어떤 그것을 뜻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간하고 공간에 걸쳐서 동시에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그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의 어떤 한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러한 이 혼돈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그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먼저 이 공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산에 가셔가지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말이죠. 시냇물이 돌 주위를 갖다가 거쳐서 돌아서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굉장히 흰거품이 많이 일고 어떤 데는 뺑글뺑글 돌다가 또 거기 지나가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물리학에서는 난류라고 합니다. 터뷸런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또는 제트 비행기의 그 분사 장치에서 나오는 그 뒤에 있는 공기들의 흐름들이 하나의 그 터뷸런스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남비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을 너무 세게 하지 않고
어떤 중간 불에다 물을 끓이게 되면은 처음에 물의 흐름이 가만히 있던 물의 흐름이 밑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데워짐에 따라서 이 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찬물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물이 끓는다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그런 상태가 지나게 되면 물이 끓으면서 물에 그 양들이 물이 일로 튀고 저로 튀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은 직접 집에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의 그 물이 끓는 현상도 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과학자들은 최소한 그 1940년대 말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양자 물리학에서 그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한 하이젠베르크가 이 죽어가면서 다음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이 터뷸런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그 터뷸런스의 문제는 물리학자들을 갖다가 뉴턴의 이 물리학을 체계를 성립한 그 몇백 년 동안 이 물리학자들을 괴롭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 겨우 1971년대 와서 이 프랑스의 수학자인 그 다비드 리엘이라는 사람하고 타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그 터뷸런스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난류를 갖다가 하나의 그 카오스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이 카오스, 즉 어떤 일이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제가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하는 하는 그 내용이 그야말로 혼돈적으로 진행이 될까? 아니면은 잘 이 질서정연하게 오거나지가 잘 돼가지고 진행될까? 하는 건 저 자신도 이 강연이 끝나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한 문제. 즉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현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내일에 우리가 주가를 알 수가 없고 또 모레의 주가를 전혀 내일 대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 많은 혼돈 과학의 그 대중들을 위한 혼돈 과학을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은 이 챕터가 그 장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장자에 나오는 그런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저께 이 하도 장자를 많이 인용을 하길래 잘 모르지만은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여기서 써먹을 말이 없는가? 그래서 거기에 어느 그 글을 봤더니 내 편에 대종사라는 그 글이 있다고 그 글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무릇 이 얼마나 이번에 제가 한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글이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됐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무릇 알미난 그 무엇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미래를 비추어 아는 것인데 기다리는 그 무엇이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는 그 무엇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러한 이 것들이 바로 이 카오스에서 하는 바로 그 얘기라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것을 갖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카오스가 하는 얘기 아닌가 하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이제 카오스가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남빛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이 끓는 현상 예를 들었지만은 이러한 카오스 현상을 가장 먼저 발견한 그 현대과학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그 미국의 그 대기학자 그 로렌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 대기학자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구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날씨 변화를 보여주는 이런 대기라는 것도 사실상 보게 되면은 남빛 속에 담겨 있는 물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이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데워졌다가 계속 데워졌다가 그것이 공기를 데우고 그것이 공기가 더워진 공기가 위로 내려가고 위에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는 뭐 폭풍우가 일어나고 어떤 조건에서는 비가 오고 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간단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한 모형이 왔다가 우리가 로렌츠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공간에 걸쳐 나타나는 혼돈 또는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혼돈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불가능한 일이고 여기서는 단지 이거 시간에 대한 그러한 혼돈에 대해서 간단히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일단 그 현상을 기술하는 어떠한 이 변수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 이래서 어떤 무슨 삼성전자 종목에 대해 주식 투자를 한다고 보면은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투자를 하기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매일같이 어떻게 변하는가 일일이 쭉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추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만약에 그러한 추세로부터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 어떠한 그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면은 그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 방정식 풀어서 그것이 어떠한 미래 언제쯤에 앞으로 6개월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기술하는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 특성들이 어떠한 그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변수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이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걸 갖다가 수식으로 만들어내요. 그 수식이 보통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미분 방정식 또는 그 차이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가 그 개의 그 동력학적인 어떠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떠한 그 대상의 그 변수의 그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것을 갖다가 다이내믹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미분 방정식이 어떤 모양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이 바로 동력학의 법칙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력학의 법칙으로 이 특징은 이러한 동력학 법칙의 그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을 배웠으면은 미분이 뭔지를 알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미분 방식이 바로 뭐냐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양이 아주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을 때 그 시간 간격에 대해서 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로렌츠가 사용했던 그 미분 방정식을 갖다 잠깐 써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변수의 어떤 시간에 대한 이 미분,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봤으니까는 어떤 함수를 갖다가 어떤 변수를 갖다가 어떤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미분을 포함한 어떠한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그 미분 방정식이 어떠한 그 처음에 조건을 알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방정식의 변수들의 어떠한 시각에서의 그 값을 알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가 흐르든지 간에 그 값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초기 조건을 어떤 변수 값을 갖다가
처음에 어떤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초기 조건이 알면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다시 해서 미래의 그 변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아는 그러한 입장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정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이 방정식을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되면은 방정식 풀게 되면은 그 값이 어떠한 시간의 시점이든지 그 시간만 대입하게 되면은 그 값이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고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정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이 처음에 그 물리학의 체계를 성립했을 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사람을 포함해서 산이라든가 나무로 이런 것들의 초기 조건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하고 단언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라플라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우리 현대 이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은 물론 틀린 말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입장은 오랫동안 이 과학계를 비롯해서 이 철학계를 지배해온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이미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뉴턴 자신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다 모든 게 다 결정됐다면은, 모든 게 다 결정이 됐다면은 거기에 어떠한 그 자유의지라고 할까? 이런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죠.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됐다면은 자유의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그 동력학인 법칙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나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불규칙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불규칙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갖다 우리가 카오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혼돈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개가 이미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지는 이미 그 개를 지배하는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개가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주 전혀 예측 못할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을만 갖다 우리는 카오스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를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란다면은 결정론적인 무질서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셉 포드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계에서 이러한 혼돈이 나타나는가? 항상 보면은 이러한 혼돈을 보여주는 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갖다가 우리는 비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비선형성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보면은 비선형성인 것은 어떠한 이 변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누가 앉아있을 때 한 대를 딱 때리고 나서 그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또 한 대 딱,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다시 한 대 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2대 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나를 2대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화가 나서 대로 4대를 딱 때리는 그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3대를 때렸을 때 이 사람이 6대를 때리면은 내가 때린 숫자에 비례를 하죠. 내가 3대 때렸을 때 이 사람이 6대를 때렸으면은.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내가 3대 때렸는데 나를 9대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때린 숫자의 제곱이 되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비례하지 않을 때를 갖다가 이 비선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카오스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스템은 전부 다 이러한 비선형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선형을 항을 어떠한 그 계를 기술하는 어떠한 방정식이 비선형 항을 포함한 그러한 경우에만 이 카오스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선형 항이 포함된 어떠한 계의 동력학, 즉 다시 어떠한 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갖다가 비선형 동력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적당한 말이 아닌 게 비선형항이 대다수인데 선형이 굉장히 작고 선형이 나면 비례한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선형은 굉장한 일부분이고 비선형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이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조금만 부분을 갖다가 제한 나머지 비선형 동력학이 다 하고 부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야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그 비유로 이런 얘기를 듭니다. 이 비선형 동력학을 갖다가 이러한 이 현상을 보이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비선형 동력학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에 비해야 하냐면은 동물학을 코끼리가 아닌 것에 대한 연구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즉, 동물 중에는 뭐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많은데 왜 동물학을 갖다가 코끼리가 아닌 것에 대한 연구라고 이렇게 부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비선형 동력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그러한 비유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비선형 항이 포함된 그런 어떤 계의 그 다이내믹스를 보는 것이 왜 최근에 와서야 이러한 데에 대한 발전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컴퓨터에 등장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비선형 항의 중요성을 갖다가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은 이 프랑스의 수학자인 그 뽀앙까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뽀앙까레라는 사람은 이 비선형 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를 갖다가 어디서 인식하냐면은 천체 운동에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었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는 그 사람들이 뉴턴의 만유인력이 작용한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 만유인력이 이루어냐면은 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그 궤도가 타원을 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에는 지구하고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도 있고 또는 가끔가다 혜성이 막 지나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놈들이 달이나 다른 주위 가까이 다가오는 이 해성들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어떤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혜성이 지구 굉장히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 지구에 굉장히 커다란 힘을 미쳐가지고 이 태양을 타원 궤도로 잘 돌고 있던 놈이 갑자기 궤도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궤도가 바뀌어가지고 멀리 도망가게 되면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뽀앙까레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과연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궤도가 안정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열심히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뽀앙까레가 가질 수 있던 어떤 그 미분 방정을 풀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종이하고 연필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이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인간들은 이 컴퓨터라는 그런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까 그 1963년에 그 로렌츠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1960년대 초반은 이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의 초반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대류계를 갖다가 기술할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컴퓨터로 풀어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떠한 개의 이제 운동을 이제 우리가 기술하다는 얘기 하다가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떠한 개의 운동을 이제 기술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이 개의 어떤 변수를 잡아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놈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흔들이가 있을 때, 그네가 있을 때, 그네 탄 어린이가 이제 그네를 탄다고 했을 때, 이 어린애 아이의 그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네가 시간을 딱 보면서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네가 이쪽으로 움직이느냐, 이쪽으로 움직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그네가 빨리 지나가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네의 운동을 기술하는 이 그네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 높이가 있죠. 그네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가만히 이 그네에다 아무런 밖에서 이렇게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이런 그네는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에 정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그네 탄 아이의 운동을 기술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그네가 이렇게 제일 높은 위치에 왔다가 되돌아갈 때 거기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자,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엔 조금 더 들어 올라가고, 좀 들어 올라가고 나중에 정리하는 그 위치. 그 위치를 기록하면서 함으로써 그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이 시스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이 변수들을 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갖다 일일이 다 시간에서 재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이 각각의 세 개의 변수를 갖다가 좀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하나의 좌표축을 갖다가 우리가 잡아가지고 어떤 변수는 이쪽으로 잡아주고 어떤 변수는 저쪽으로 잡아주고 또 다른 변수는 저쪽으로 잡아주고,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위치를 갖다가 얘기를 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 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고 저 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고 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저쪽에서 내가 얼마큼 떨어져 있고 저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 내가 만약 딴 데로 움직인다면은 거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저쪽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기술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위치를 얘기할 때면은 어떠한 기준이 되는 곳에서의 거리로만 나타내면 되지만은, 그것이 어떤 다른 물리량일 때는 뭐가 되냐면은 그 물리량이 하나의 다른 좌표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변수를 갖다 시간에 따라서 직접 그려보는 것보다는 그러한 변수들의 이루어진 어떤 공간에서, 그래서 갖다가 이제 상태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상태 공간에서의 한 점이 그 개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 상태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점이 이 상태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관점, 그네가 높은 자리에 왔다가 다시 되돌아갈 때 그 위치만을 기록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운동 상태를 파악한다는 거. 그러한 이 관점인 우리가 이러한 이 복잡한 동력학계를 우리 기술하는데 많은 그런 도움이 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상태 공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놈이 세 개의 어떠한 변수가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실선으로 표현된 또는 점선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러한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공간에서 각 점은 그것이 걔가 그 시각에서의 어떠한 값을 갖느냐, 변수들이 어떤 값을 갖느냐가 되는 것이고, 그 값들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바로 이러한 항태 공간에서 우리가 어떠한 궤적 또는 트래젝터리 또는 오비스라고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들여다보는 방법이 이것 뒤에도 아까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이 상태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 궤적을 보는 대신에 이 궤적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궤적이 상태 공간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닐 텐데, 변하면서 돌아다닐 텐데, 그 중에 어느 한 단면을 딱 잘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놈이 돌아가면서 어느 공간에서 한 점을 딱 찍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을 딱 찍습니다. 그때 그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서 우리가 그 개의 동력학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로지스틱 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로지스틱 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연계에서 어떠한 생태계에서 이 어떠한 종의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데, 그러한 늘고 줄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 간단하게 모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 공간에서의 이 어떠한 이 상태의 궤적이 어떠한 궤도를 그리는데, 이 점을 찍는 것을 갖다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찍는 점을 갖다 예를 들어서 x0, 그 다음에 찍는 점을 갖다 x1, 그 다음을 찍는 점을 갖다가 x2, x3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상태 공간에서의 그 다이내믹스는, 동력학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즉 여기서 x0라는 그러한 곳에서 x1으로 변하고, x2로 변하고, 그 다음에 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x2는 보게 되면 x1에서 결정되고, x3는 x2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개의 동력학의 법 중에 하나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떠한 개의 변수가 바로 그 전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 본뜨기라고, 매핑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의 전의 것을 갖다 발의 전의 것에 본을 뜬다고 해서 본뜨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로지스틱 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함수가 굉장히 간단한 형태를,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진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이 변수가 바로 그 전 시점에 xn 빼기 xn의 제곱, 이같이 간단한 2차 함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모형을 하게 됐냐면은, 자, 이것을 모형을 갖다가 처음 제안한 사람은 이 생물학자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종의 숫자의 증감을 갖다가 모형을 시켜보려고 여러 가지 갖다가 가장 어떻게 간단하게 이 모형이 이 종의 숫자가 어떻게 나방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이 나방이 해마다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해에는 이 나방의 숫자가 증가하고 어떤 해 숫자는 나방의 숫자가 감소를 하고, 자, 이걸 수치로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지역에 나방에 있는 그런 지역에 나방의 먹이가 많으면은 자꾸 이 먹이가 많기 때문에 나방의 숫자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겁니다. 그러면 나방의 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또 나방을 잡아먹고 사는 어떠한 이 개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방이 많으니까 자기 먹이 많아지고 개구리 숫자가 늘어나고 나방이 많이 잡혀 먹히니까는 나방의 숫자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모든 이 생태학적인 그러한 이 요인을 갖다가 간단하게 모형화시킨 것이 바로 이 로지스틱 맵인데,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x0, x1 쭉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모양이 이 a 값이 무엇냐에 따라서,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차량 지차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값이 0.5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시작한 x0의 값이 얼마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어디에 시작했던 상관없이 전부 몇 번만 해보면 이것이 다 0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값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a 값이 2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죠? a 값이 2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을 쭉 반복해 보게 되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달할 값이 어떠한 값이 돼요. 저 유한한 값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출발했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x가 이러한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서 했던 간에 a가 어떤 특별한 값을 갖게 되게 되면은 모든 0하고 1 사이의 모든 이 수들이 0이라는 값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0으로 다 한 곳으로 모인다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 다른 놈들 갖다가 다 잡아당긴다서 끌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a라는 값을 갖다가 쭉 변화시키며 가서 봤더니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은 처음에 a가 쭉 변화하다가 1이 넘어가면서 이쪽에 어디에 시작했든 다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a가 2를 넘어서면서부터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그 a가 해당되는 그런 값들, 요 값으로 다 가고, a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값으로 하고 이런 형태가 좀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좀 더 증가시켜가지고 3이라는 그런 값을 딱 지나봤더니 이래서 3.2 요 사이의 값을 가게 되면 이 값들이 처음에 어떤 몇 가지 이제 중간 단계를 거치다가 한 열 몇 번만 지나가게 되면은 두 개의 값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나방의 숫자로 표현한다면은 어느 해는 나방이 증가했다가 그 다음엔 나방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나방이 증가했다가 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되더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변수, 어떤 컨트롤 파라미터 A를 바꿔줌으로써 한 가지 값으로 가던 놈이 두 가지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가 여기서 3을 딱 넘어서면서 하나 있던 놈이 둘로 딱 갈라진다. 그래서 갖다 우리가 가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래를 친다고 얘기를 해요. 바이퍼케이션이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쭉 해봤더니 A가 어떤 3.45라는 값을 지나게 되면 이것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던 놈이 네 가지 값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좀 더 A 값을 갖다가 조금 더 증가시켜 봤더니 두 배 됐다가 네 배 됐다가 그 다음에 8번 주기로 두고 반복을 이렇게 하다. 그래서 갖다 우리가 각각 주기가 1이다, 주기가 2다, 주기가 4다, 주기가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고 점점 이렇게 쭉 가보다가 A가 약 3.46 얼마 이상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완전히 아무런 주기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주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는 카오스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과연 아무런 이 질서가 없는, 그냥 그 무질서라고 부르면 되지, 아무 질서가 없고 규칙성, 불규칙성이라고 이름 부르지, 이것을 카오스라고 부르느냐? 왜 특별히 이름을 카오스라고 붙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오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 점들이 뿌옇게 나와 있는 이러한 영역에서 어느 한 값을 택해가지고 이 숫자들이 어떻게 딱 진행되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그놈하고 굉장히 작은 차이가 있는 놈. 저도 처음에 초기값을 갖다 예를 들어서 x0를 갖다가 0.5656 이렇게 쭉 예를 들어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값을 갖다 0.5656 앞에 그 네 자리는 똑같고 나머지에 0이 한 대여섯 개 붙은 다음에 1을 이렇게 딱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 숫자들이 어떻게 n이 x0, x1 이렇게 그렇게 약간의 차이만을 뒀을 때 x1, x2, x3, x4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하는 걸 봤을 때 이놈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차이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가니까는 전혀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다가 이 카오스 이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접한 궤도의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 초기 조건이 굉장히 작다 하더라도 이놈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공을 굴릴 때 공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놈이 경상도로 갈 수도 있고 전라도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이름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초기 정권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오스가 나타나는 모든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오스 현상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발견한 그 로렌츠라는 사람이 아주 비유를 하나 했는데, 1972년도에 뉴욕에 가면은 미국 과학진흥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학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한 얘기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브라질에서 나비가 팔랑거릴 때 텍사스에서 돌풍이 일겠는가 하는 강연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것이 나비 효과라는 거죠. 즉 처음에 초기 조건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딴 데서 굉장히 큰 효과가 큰 증폭돼서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의 요체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렇게 팔랑거리는 것이 텍사스에서 돌풍이 일어나고 우리 보통 생각에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다시 얘기해서 이 컨트롤 파라메타가 만약에 혼돈 상태에 있는 어떠한 그런 경우라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카오스 현상을 일어나는 경우에 초기 조건이 굉장히 조금만 차이 나게 되면은 그러한 카오스계에서는 뒤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나비 효과가 아니라 원래는 처음에 이 로렌츠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생각한 이것은 갈매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갈매기 효과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이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갈매기 대신에 나비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초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이 가능할 때, 정확하게 하면은 이 초기 조건에 인접한 그 트래젝터리가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멀어질 때, 그때만을 갖다 우리가 카오스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혼돈 현상이 과연
뭔가 쓸모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혼돈 연구를 하면서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어떠한 이 결정론적인 그러한 법칙에서 혼돈이 생기면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혼돈을 현상을 보이면 나는 컴퓨터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내가 넣어준 그러한 어떠한 그 법칙,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은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 돌아가는 어떤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어떤 이 컨트롤 파라미터가 어떤 이런 만약에 혹시 잘못돼가지고 이러한 이 카오스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뭘 집어넣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혼돈을 갖다 우리가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몇 년 전에 나온 그 카오스 세탁기가 정말로 이 혼돈을 갖다가 이용한 그런 세탁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세탁기라는 것이 빨래를 빨 때 물을 갖다가 한쪽은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게 되면 빨래가 그 물살을 따라서 이렇게 돌았다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빨래가 엉킬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우리가 별로 이 세탁기 제조 회사나 또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별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돌지 않고 이렇게 돌지 않게, 그렇죠? 이런 주기적인 운동을 갖다가 하지 않게 만든다면,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이 카오스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난류를 갖다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면은 물살이 지멋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빨래가 지멋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혼돈의 혈관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그러한 이 빨래의 엉킴 현상을 갖다가 방지할 수는 있겠죠. 정말로 이런 아이디어에서 그러한 세탁기가 나온지는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혼돈을 갖다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를 빠뜨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이 경우에 굉장히 혼돈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로 여기 점이 굉장히 많이 찍혀가지고 이 굉장히 얘기하면 무한히 많은 점들이 찍히는데 이 여기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주체성이 없는 거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에는 이 물리학 과학자들이 말하는 혼돈에는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이 이 어떠한 그 몇몇 그러한 그 동력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갖다가 이 뭐라 부르냐면 보편성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런 규칙성을 갖다가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에 굉장히 복잡해 혼돈스럽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여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이쪽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죠? 이와 같은 모양이 나타나요. 즉, 요 조그만 부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자체 유사적인 구조다. 또는 뭐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프랙탈이다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이러한 어떤 부분 안에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고 다시 또 이 부분을 다시 확대하면 또 이런 비슷한 모양이 또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무한히 반복이 돼요. 자, 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면 어떠한 질서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혼돈이 완전한 혼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 속에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있고, 근데 이 만들어진 혼돈은 뭐냐면은 어떠한 규칙적인 정해진 그런 동력학적인 법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과학을 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질서 속에 혼돈이 있고, 혼돈 속에 질서가 있고, 또 그 질서 속에 또 혼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이러한 그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혼돈의 개념이 우리 자연 둘레 자연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혼돈스럽고 혼돈스럽지 보이지만은 또 질서가 있고 질서 속에 또 혼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수치화해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현상들을 갖다 우리가 혼돈으로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점에서 이 혼돈이 과학 전반뿐만 아니라 혹시 이러한 수량화가 가능한 사회가 뭐 경제 같은 데서 어떠한 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혼돈이 일어날 때는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혼돈이 일어날 때 초기 조건이 조금만 차이 나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맺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말을 제가 강연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사는 사회를 갖다가 혼돈이라고 한다면은, 혼돈 속에 질서가 있는 어떤 그 혼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러한 계에서 이 초기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를 할 때 제 지도교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학생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혼돈스럽다면은 초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나갈 때 초기 조건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이 초기 조건을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20년, 30년 후의 인생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